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삶에 굴곡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살진 못해도 삶의 굴곡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런 밋밋한 삶이 제 팔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일로 높이 떠오르고, 또 거기에 배신당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됐네요. 그 굴곡을 겪은 일에 대해서 이곳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젠 완전히 정리된 감정으로 인해 격해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일찍부터 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괜히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가정 형편을 깨닫고부터는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없는 제 처지를 깨닫게 됐던 거죠. 그렇게 저는 크고 작은 것들을 포기하며 집안의 장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신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보살피고 챙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려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는 포기가 쉬운 사람이 돼 있었어요.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집안 사정 때문에 체념하다 보니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목표를 잡을 때마다 늘 눈을 낮춰 현실적인 선택을 하곤 했던 거죠. 남들처럼 잡기 어려운 꿈을 꾸다 보면 그만큼 희생과 실패가 따를 텐데 저에게는 실패를 겪거나 그 실패를 만회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욕심을 버리며 제 분수를 알고 살았던 덕분인지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 제 앞가림을 잘 하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챙기는 장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던 탓에 더 나은 삶은 바랄 수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현실에 쫓겨 바쁘게만 살았고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 남들처럼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들처럼 10대, 20대 때를 웃고 떠들고 즐길 수가 없었죠. 오로지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친구도 몇 없었고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살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는 건지 어느 날 저는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됐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남편과의 연애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남편과 제 처지가 너무 달랐기에 제가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있는 집 자식이었던 남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이직했던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 제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직원이었던 저는 대표님의 관심이 불편했고 괜히 다른 직원들 사이에 말이라도 나올까 싶어 자꾸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을 사람이 왜 나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의 관심이 그저 단순하고 가벼운 호기심일 거라고 생각해서 더 꺼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라 연애 감정조차 가볍게 가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여러 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계속 자기 진심을 고백했어요. 가벼운 마음일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절절한 그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고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저는 남편과 행복한 연애를 즐기게 됐죠. 늘 여유가 없었던 제게 남편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늘 진심 같았지만 저희는 여러모로 너무 많은 격차가 있었기에 이런 저희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결국 저희 관계는 이별이라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마 그 불안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계속 불안함을 가지며 연애를 이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늘 이별이라는 끝을 생각했던 제게는 너무 놀랍고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저는 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프로포즈를 승낙하기가 겁났습니다. 우리 사이는 끈끈할지 몰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를 보듬어주며 달래고 설득해줬어요. 절대로 저를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다짐에 저는 남편을 믿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인품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라 제 형편이나 사정 같은 것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런 덕분에 전 무사히 결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저와 사귀겠다고 몇 번의 제 거절에도 쫓아다니던 남편과 연애할 때 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제 모든 것들까지 신경 써주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편은 제게 금방 무관심해졌습니다. 마치 낚시하다 낚아 수조에 가둔 물고기는 더 이상 쳐다볼 것도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왔어? 얼른 씻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 해놨거든?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얼른 밥 먹자. 당신 혼자 먹어. 난 밥 먹고 들어왔어. 먹었어? 그럼 먹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니, 내가 밥 먹는 것도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거수일투족 보고하고 감시받으려고 결혼했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난 당신에게 연락이 없었으니까 밥 안 먹고 오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다음에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게 되면 연락하겠다 이러면 되는 걸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당신 기다리느라 밥 못 먹은 건 생각 안 해? 당신 저녁 먹었으면 끝이고 당신 기분 나쁘면 그게 다야?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나한테 무관심해?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직후에는 퇴근하기 전에 밥은 먹었냐? 퇴근길이 밀리는데 조금만 참아줄 수 있겠냐? 묻던 사람이 내가 끼니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도 없냐고. 끼니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조금도 없잖아. 당신 요즘 내가 뭐하고 사는지 알아?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고? 부부가 서로의 일상을 다 알고 지내야 하냐? 그리고 내가 놀면서 당신 가족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당신 가족에게 큰 문제 없으니까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 반대로 당신이 말해봐. 내가 알아야 하는 중대한 일이 있었어?
부부 사이에 중대한 일만 얘기하고 알아야 해? 특별할 것 없는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 게 보통의 부부 사이야. 근데 당신 최근 들어서 나랑 대화한 적 있어? 밥 먹을 땐 맨날 휴대폰이나 TV 보고 있고, 거실 소파에 있을 땐 내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괜히 딴청 피우면서 당신 방으로 들어가잖아. 나랑 얘기하기 싫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했어?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당신이 연애 때부터 과묵하고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하면 모르겠는데, 그땐 그렇게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돌변하는 거냐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게 얘기해봐. 그래야 내 잘못이 있으면 당신한테 사과하든가 나 스스로 바뀌든가 할 거 아니야. 아, 진짜.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당신 잘못 없고 다른 문제도 없어. 그냥 내가 회사 일로 피곤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됐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꼴이야? 앞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가질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됐지? 그럼 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피곤해서 자는 걸 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제가 그동안 남편의 태도에 섭섭했던 마음을 토로했고, 남편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걸로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저와 가족들에 대해서 묻기는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한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마주보고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었어요.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남편은 업무 관련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꼭 업무 때문이 아니라도 해외에서 쉬는 걸 좋아했어요. 거의 매달 며칠 안 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저를 데리고 나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즐기러 간 해외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짐꾼, 수발이 돼야 했으니까요. 여보, 어디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이거 좀 나눠서 들어주면 안 돼? 난 길 찾고 있잖아. 길이 맞는지 저 골목 이 골목 들어갔다 왔다 해야 하는데 그 가방 들고 어떻게 움직여? 좀만 참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냥 아까 지나친 식당에서 쉬자. 거기 분위기도 좋고 이국적이던데. 그리고 나 당신이 찾아간다는 그 가게 볼 거 없어. 당신이 꼭 가야겠으면 난 아까 식당에서 뭐라도 마시고 있을게. 당신만 갔다 와. 아, 진짜 해외여행 안 다닌 티를 이렇게 내냐? 널리고 널린 식당을 왜 가? 그리고 거기 맛도 없어. 그런 데는 여행 처음 온 사람들이나 가는 데라고. 내가 간 샵 근처에 괜찮은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정신 놓고 따라오다 가방에서 물건 흘리지 말고. 말로는 자기가 다른 여행객들은 모르는 특별한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데려가는 곳은 자기만 관심 있는 곳이었고 대부분 돌아갈 때는 양손 가득 짐이 생기는 가게들이었습니다. 그 양손 가득한 짐은 짐꾼인 제가 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에 관해서 남편에게 또 서운한 게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의 기념일에는 돈 신경 쓰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비싼 식당, 비싼 선물을 턱턱 하면서 저희 부모님 기념일엔 같이 어딜 가긴커녕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문제 삼아 뭐라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큰 돈을 선물이랍시고 줬거든요. 친정 부모님 생신이 됐든 어버이날이 됐든 결혼기념일이 됐든 간에 얼굴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함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빼놓고 세운 계획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맞춰 제가 두 분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거였죠. 제 입장에서는 남편 또는 시댁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친정 부모님이 생각났었거든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형편에 힘들게 일만 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해외여행을 나가서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부모님께 용돈이라고 또 선물이라고 보내준 돈으로 여행을 가자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사위가 준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면서 그 돈을 죄다 안 쓰시고 모으고 계셨어요.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하셨죠. 그런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고 부모님께서 불편하지 않게 남편 돈이 아닌 제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계획을 막아 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서 말이죠. 왜 안 돼? 당신 돈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모아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다는데 왜 안 되냐고. 당신 요즘 나 회사 일로 정신없는 거 몰라? 당신 없는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는데? 나 설거지는 물론이고 반찬 꺼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는 그 달 우리 집 손 거들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달이야. 시댁 일은 다 어쩌고 여행을 간다고 해? 해외여행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집에서 보내. 내가 이번에 두 분께 드릴 돈 넉넉히 챙겨줄게. 당신은 돈이면 사위 노릇 다 하는 걸로 보여? 얼굴 한번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용돈만 주면 다 되는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하고 할 시간 없으면 호텔이든 시부모님 댁이든 잠깐 들어가서 지내면 되잖아. 그리고 실행일은 일 있는 날 피해서 내가 두 분 모시고 다녀오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안 돼? 당신은 언제 해외 갈 때 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생각하고 나간 적 있어? 우리 부모님 무슨 날이 됐든 우리 동생들 생일이 됐든 간에 당신 나가는 게 먼저였잖아. 근데 난 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는 첫 해외여행도 내 맘대로 못 가? 왜? 당신 마일리지만으로도 해외여행 갈 수 있을 정도로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아버님 어머님 무슨 날이라고 하면 밥 한 끼 먹더라도 해외 나가서 먹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당신 우리 부모님 신경 쓴 적 있어? 없잖아.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 아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식당 가는 것도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겠다는데 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딴지를 걸어? 왜? 딴지를 걸긴 누가 걸어? 내가 언제 모시고 가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두 번 모시고 나간다는 날짜가 맞지 않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준 돈은 다 어디 갔는데? 그걸로 아무 때나 집안일 없을 때 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준 그 돈 그대로 다 모아져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해준 것도 없는데 사위에게 돈 받을 수 없다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 돈 쓰지 말라고 했어? 쓰라고 한 돈 안 써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왜 날 나쁜 사위로 만드는 건데? 야, 너 양심 있으면 너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용돈만 챙겨줬어? 아버님, 어머님, 네 동생들 크고 작은 내 도움 받은 적 없냐고? 아니잖아. 다 받았잖아. 그럼 좀 내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좀 있어.
괜히 감정에 휘둘려서 날뛰지 말고. 갑자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빠졌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을 도와준 걸 얘기하자 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상관없었는데도 말이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게 됐죠.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속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하다가는 친구의 이혼을 부추기는 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최대한 좋게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절 위로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죠. 미선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현범 씨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 그리고 너한테 특별히 무관심한 것도 아니야. 결혼하고 부부가 돼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변해. 연애 때처럼 맨날 심장 뛰고 상대방에게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네 감정 진정되고 현범 씨 한가해 보인다고 생각될 때 분위기 잘 잡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 털어놔봐. 글쎄, 모르겠다.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분위기 잡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한가해지면 또 해외 나간다고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겠다고 집 밖으로 나갈 사람인데 분위기 잡고 얘기할 시간은 있을까 모르겠네.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해? 너랑 현범 씨 잘 지냈잖아.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아니지. 미선이가 그렇게 느끼면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미선아, 너희 남편이 달라진 이유가 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지혜야, 너 지금 미선이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미선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위로해준다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 진짜 현범 씨 마음이 떠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부 문제가 껴든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 놓고 있으라고 말하면 안 되지. 다른 친구들이 절 위로해주고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나와 친구들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제 남편에 대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었던 친구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날만 제 귀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친구들 모임에 남편을 데리고 갔을 때도 괜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질투인지 아니면 제 이야기가 투정처럼 들려 짜증을 내는 건진 모르겠지만 지혜가 제게 한 말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지혜 입을 막고 절 다독여줘서 무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또 지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지혜와 마주치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사는 곳이 근처거나 직장이 근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던 동네에 지혜와 연고가 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곤 말이죠. 거기다 절 보곤 무척이나 당황해하는 지혜를 보며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 너 여기서 뭐해? 미선아, 그게 이 근처에 볼 일 있었어? 이 시간에 네가 여길 왜... 그리고 근처에 왔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아니 그냥 걷다가 우연히. 난 여기가 네 동네인 줄도 몰랐네. 그러게 네 동네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연락이라도 할걸. 그럼 카페나 우리 집 가서 커피라도 먹을까? 아니 나 이제 가봐야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거든. 그럼 나 가볼게. 당황해하는 지혜의 모습이 수상했지만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너무 뜻밖의 만남이라 지혜가 당황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혜와 만난 일은 금방 잊게 됐어요.
그땐 지혜보다 남편과 있었던 일이 더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하늘에서 해가 서쪽으로 뜬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부모님께 관심 하나 없던 남편이 제게 효도 여행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한 달 정도 시간 내실 수 있나? 한 달? 한 달 뒤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한 달 내내를 말하는 거야? 한 달 내내. 왜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엄청 화낸 일 있잖아. 아버님, 어머님 해외여행 보내준 적 없다면서 나보고 사위 노릇 못한다니, 이기적인 사람이라니 화냈던 일. 그 얘기 듣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신 말이 영 틀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까지 못 보내드린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뭐 짧게 3박 4일, 5박 7일 이러면 두 분 연세도 있으신데 일정이 힘들 것 같아서 길게 한 달 정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이럼 내가 사위 노릇 좀 하는 거야? 정말?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한 달간이나 보내드리겠다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이 나한테 문제가 되나? 문제는 두 분 시간이 되시냐는 거지. 그리고 두 분 해외여행은 처음이신데 두 분만 덜렁 보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따라가. 뭐 비행기표, 숙박비, 한 달 생활비 등등은 당연히 내가 부담할 테니까. 진짜 한 달간이나 두 분 모시고 가도 돼? 돈도 많이 들고 집안일도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먼저 이런 말 하겠어? 돈 걱정이든 내 걱정이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두 분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고 와. 마음 같아선 나도 며칠 정도 따라다니면서 두 분께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싶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내가 집에도 가끔 들어올 만큼 바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몫까지 해서 두 분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될 수 있게 해줘. 근데 이것도 두 분께서 시간이 돼서야 가능한 이야기니까 전화해서 한 달 정도 여행 다니실 시간 내실 수 있는지, 여행지는 어디가 좋은지 여쭤봐.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그리고 저번에 당신 탓하고 원망하는 말에서 미안해. 당신도 섭섭해서 한 말일 텐데 뭘 미안해. 나도 당신 덕분에 깨달은 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두 분께 사위 노릇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자주 사위 노릇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전에 섭섭하게 했던 일들 잊어줘. 그때 남편이 저에게 제안한 효도 여행 한 번으로 인해 그동안의 남편 행동으로 인해 쌓여있던 섭섭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 우리 부모님께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구나. 자기도 잘못한 걸 알고 고치려 노력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구나 생각했죠. 저는 남편을 불신하던 마음을 지웠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과의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위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셨어요. 사위에게 해준 것도 없는 장인 장모인데 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면서 말이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떠나는 첫 여행 준비로 바쁜 와중에 시댁에 더 잘하려고 했었죠. 원래 시댁이 하던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지만 두세 번 들여다보던 거 더 많이 들여다보고 음식 4가지 할 거 8가지, 12가지 하면서 원래 하던 것보다 2배, 3배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행에 돌아와서도 그 마음 그대로 남편과 시댁에 잘하려고 했죠. 그렇게 여행 준비와 남편, 그리고 시댁 챙기는 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출국날이 됐습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첫 해외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 전날 밤부터 늦게까지 또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서 몇 번이고 준비를 확인한 뒤에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출발 한참 전 공항에 도착해서는 수속을 밟고 부모님과 함께 공항 내에서 점심을 먹었고요. 그리고 여유있게 여객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부모님 스마트 패스를 등록하지 않는 바람에 출국장 긴 대기줄에 서게 됐어요. 다행히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는 한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더 놓친 건 없는지, 실수한 건 없는지 혼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닌 누군가가 제 이름을 크게 외쳤어요. 고개를 돌려 절 외치고 있는 사람을 보니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 지혜였어요. 저와 남편에 대해서 거슬리는 말을 했던 그 친구였죠. 처음엔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 다급히 부르며 이어가는 지혜의 다음 이야기에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혜는 저에게 당장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과의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죠. 미선아 안 돼! 안 된다고! 그 비행기 절대 타면 안 된다! 안 돼! 너 뭐야?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미쳤어? 옆에 우리 부모님 계신 거 안 보여? 안 미쳤고 그럴 만한 이유 있으니까 여기로 나와. 출국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너 진짜 왜 그래? 저번엔 내가 고민 좀 털어놨다고 사람 기분 잡치는 말이나 하더니 이젠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것도 막는 거야? 기분 좋게 여행도 못 가게 해? 너 정말 왜 그러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래? 너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줬던 건 기억 못해? 내가 너 학창시절에 도와준 거 다 까먹었냐고? 그거 기억하면 아무리 내가 질투가 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기억하니까 이러는 거지. 내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정말 미안한데 너 지금 여행 갈 때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우선 여기로 나와. 내 얘기 듣고 그때 비행기 탈지 안 탈지 결정해도 되잖아. 정말 지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던 순간 지혜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선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해를 구하고 지혜에게 저희 부모님을 부탁한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말이죠.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선 집안에는 등이란 등은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야 하는 집안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일일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작은 초가 켜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 바닥에는 붉은 장미꽃들이, 천장과 벽에는 풍선과 파티 장식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광경이 우리 집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수십 송이의 꽃다발을 들고 깜짝 등장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모를 만큼 남편의 시야를 막는 큰 꽃다발, 아니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서 말이죠. 짠! 어때? 놀랐지? 예쁘지? 로맨틱하지? 우리 마음 편히 한 달간 같이 이 집에서 부부처럼 지낼 거니까 내가 환영 기념, 또 우리 같이 지내는 축하 기념으로 준비 좀 해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서윤아, 왜 말이 없어? 설마 너무 놀라서 울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꽃다발을 너무 큰 걸 준비했나? 이거 들고선 우리 자기가 보이지 않네. 잠깐만, 이 꽃다발 좀 내려놓을게. 그거 내려놓지 마라. 나 지금 네 상판떼기 보면 당장이라도 이성을 잃을 것 같거든? 너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들고 있어. 뭐? 뭐야?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뭐 잘못...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과 비행기 타고 있을 시간 아니야? 새벽 대바람부터 장인어른 댁으로 가서는 공항까지 잘 도착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먼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야? 당신이 생각해도 그게 먼저가 아니지 않아? 아내도 없는 집안이 왜 이렇게 로맨틱하고 당신 주둥아리에서 나온 서윤이는 누구며 이 집에서 한 달간 부부처럼 지내겠다는 말은 뭔데? 그거 먼저 해명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야, 이 연밤! 너 이 집에 딴 여자 들이려고 사위 노릇하는 척, 선심 쓰는 척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한 거야? 바람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딴 년이랑 부부처럼 지내보겠다고 이 집 버린 거냐고? 너 미쳤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집안을 들어가서 본 광경과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며 공항에서 지혜가 해준 말 그대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혜는 제게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저와 친정 부모님을 해외로 보내놓고 딴 여자를 부를 거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러며 이전부터 제 남편을 의심했었다고 했습니다. 네 얘기 듣고 비행기 탈지 말지 판단을 하니? 너 네가 한 말로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책임질 수 있어? 나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비행기 타지 않으면 너 때문에 날리는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이야. 우리 부모님께서 해외여행 못 가게 돼서 실망하게 되면 그건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그런데도 책임지겠다고? 책임져. 그리고 미선이 네 인생이 달린 문제야. 그깟 수백만 원은 문제가 안 된다고. 네 남편 이연범 그 인간 너 몰래 바람 피워. 너랑 네 부모님 여행 보내는 것도 그 바람 때문이고. 뭐?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또 우리 남편 걸고 넘어지는 거니? 너 설마 내가 저번에 내 남편이랑 잠깐 다툰 얘기 듣고 우리 불신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면 그만둬. 남편이랑 있었던 문제 잘 해결했고 이 여행도 나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미안하다면서 남편이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기대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그만둬. 소용없다고. 네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 내 말 못 믿겠다면 그럼 이걸 봐봐. 이걸 보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제가 지혜 얘기를 믿지 않자 지혜는 가방 속에서 남편의 외도 흔적이 찍힌 증거를 제게 보여줬어요. 그 증거를 보곤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리고 지혜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맨 처음 네 남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줬던 그날부터였어. 그날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너 두고 바람 피운다는 확실한 내용을 들은 것도 아니고 네 남편도 널 많이 좋아하는 모습이라 내가 착각하거나 오해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네가 네 남편과 사귀는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일은 완전히 잊은 거야. 근데 최근 너랑 만나기 전에 우연히 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목격했어. 다정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바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어. 그래서 네가 우리한테 고민 털어놨을 때 그 얘긴 못하고 다른 식으로 둘러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너랑 헤어진 뒤에 또 네 남편이 그 여자랑 있는 걸 목격했고. 이번에 뒤를 쫓아다니더라도 무슨 관계인지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네 남편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증거들을 포착한 거야. 그러다 네가 집에서 나간 뒤 오늘 아침부터 분주한 네 남편을 보고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뒤를 쫓다가 듣게 됐어. 네 남편이 만나는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지낼 거라는 걸. 내가 백날 두 사람 뒤를 쫓고 사진 찍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결국에 당사자가 증거 포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널 쫓아온 거야. 애들한테 네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는 말 듣고 뛰어온 거라고. 미선아, 네 남편이 보내주는 지금 이 여행 전부 계획된 거야. 네 남편이 너 보내고 딴 여자랑 놀아나려고 짠 거라고. 지혜가 보여준 증거를 보고 또 공항으로 찾아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지혜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외도를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게 됐고 남편의 입에서 상간녀의 존재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남편을 때리며 원망을 했죠. 야,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몇십 년 같이 살았니? 아니, 결혼하고 10년이라도 살았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랑이 변해?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죽일 놈아. 좋았냐? 좋았어?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그녀이랑 붙어 다니니까 좋았어? 그런데 내가 찾아와서 어떡하냐? 마누라 떼어놓은 채 한 달간 부부인 척 살려고 했는데 그 계획 나 때문에 다 틀어져서 어떡하냐고! 이 여자한테 미친 자식아! 아이씨,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사람을 때리고 난리야, 이씨. 야,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딴 여자 만나고 바람 피웠다고 네가 뭐 대단하게 손해봤어? 너만 손해봤냐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랑 결혼해서 손해봤어. 너희 집으로 들어간 내 돈이 얼마냐? 내 돈으로 너희 부모님 노후 걱정 없이 지내지 않았어? 네 동생들도 내 덕 안 본 사람 있냐고? 나도 너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네 가족들 때문에 손해봤다고 화를 냈냐? 짜증을 냈어? 아니잖아. 근데 넌 왜 때리고 난리야? 뭐? 이 새끼 정말 미친놈이었네?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부부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결혼하면서 한 약속 어기면서 여자를 만난 거랑 네가 네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도와준 거랑 왜 동일시해?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들에게 사위 노릇, 향부, 매형 노릇 돈으로만 할 때 난 직접 내 몸으로 시부모님, 시조부모님께 며느리 노릇했어.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을 때도 나 스스로 부족한 걸 아니까 내가 당신과 시부모님께 잘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라고. 당신이 귀찮아서 돈 몇 푼 쥐어준 것보다 더 진심이 담긴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한 거라고. 그런데 어디서 돈 얘기로 손해를 봤다 안 봤다 짓거려? 딴 년이랑 바람 피운 걸 어디에다가 비교하고 있어? 이 쓰레기 자식아. 야, 너 나 사랑하긴 했니?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10몇 년, 20몇 년 산 것도 아닌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애초에 난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건데. 야, 솔직히 나 같은 남자가 너랑 왜 결혼하냐?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한테 뭐 바랄 게 있다고? 나 애초에 너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아니지. 네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괜찮은 여자라고 해도 만나서 결혼할 생각 없었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왜 결혼했는데? 왜 사람 쫓아다니고 속이면서까지 결혼한 건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꼭 누군가와 결혼해야 됐어. 맨날 날 볼 때마다 결혼 관련으로 잔소리도 하시고 사업 관련으로 도움받으면서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난 평생 결혼에 묶여서 살 생각이 없었으니 적당히 내가 주무를 수 있고 날 필요로 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했어. 바로 너 같은 여자. 너처럼 당장 현재를 사는데 급급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은 많아서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여자 말이야. 내가 손에 돈만 쥐어주면 입 닫고 있는 여자.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만한 여자가 바로 너였던 거야. 그래서 너랑 결혼했고. 나야 내가 원래 살려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지냈던 거고. 야, 이렇게 된 거 너는 나한테서 너, 네 부모님, 네 동생들에게 필요한 돈 받아가고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지금 네가 화내고 열을 낸다고 해서 이득 보는 거 하나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득이 될지 생각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만 화내고 지금 이 상황 대화로 차분히 풀어가 보자. 어떻게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개소리일 수 있는지 남편은 미친 소리를 계속해서 짓거렸어요. 그리고 그 정신 나간 생각과 개소리에 정점을 찍는 일이 벌어졌죠. 어쩜 때를 그렇게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지 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고 있을 때 남편의 상간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상간녀를 위해서 준비한 수십 개의 촛불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지며 넘어뜨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넘어진 촛불을 끄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불나잖아, 불! 다 같이 죽자 그런 거야? 야, 물건이건 집이건 다 불태우려고 작정했냐고? 그만둬. 그만두라고! 넌 눈깔이 삐었냐? 내가 불나라고 넘어뜨리지 내 발 아프게 만들려고 넘어뜨리고 있겠어? 이 집 누구 집인데? 이 집 당신 명의 집 아니야?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당신 물건들 그거 다 합치면 돈이 얼만데? 그거 다 타려면 불이 나야지. 불이 나도 아주 큰 불이 나야지. 당신 이 촛불들 세팅하고 불 붙이느라 고생 좀 했을 텐데 내가 그 고생 덜어줄게. 아니다. 당신 만나는 년도 왔는데 잔잔한 불로 되겠어? 아주 큰 불로 당신 마음 보여주자. 서울 한복판에서도 보일 만큼 큰 불로 전현한테 당신 마음 제대로 보여주자고. 다 타버려. 아주 홀딱 다 타버려서 너 이 새끼도 전현도 잿가루가 되라고. 여보, 그만해. 아, 진짜 불난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아,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아, 집이랑 물건만 불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된다니까. 여보.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초를 넘어뜨리는 이유를 말하자 남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집을 다 불태울 것처럼 집안 곳곳에 있는 초를 넘어뜨리면서 불을 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넘어뜨린 초를 끄고 불 붙은 곳을 진화하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집안에 벌어지는 일에 놀라서 서 있던 상간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죠. 그리곤 바닥으로 패대기를 친 뒤 상간녀의 몸에 올라탔어요. 야, 너 네가 만나는 새끼가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지? 저 미친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굳이 속이면서 딴 년 만난 것 같진 않던데? 맞지? 너 알고 있었지? 저 미친놈이랑 만나는 거 보면 너도 똑같은 년이겠지만 어쩜 같은 여자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네 인생 즐기면 다야? 남의 인생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어디서 남의 집구석까지 들어와? 어디 내가 사는 집에 네 채취를 묻히려고 했냐고? 너 저놈이랑 행복한 한 달 보낼 생각하면서 이 집에 들어왔을 텐데 너 잘못 들어온 거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이 집, 네가 초상치를 곳이거든.
너한테 지옥이 될 곳이거든. 여기 군데군데 불도 나고 분위기도 그럴듯한데 어디 죽어보자. 죽자. 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닥에 눕힌 상간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상간녀를 때리다 보니 제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단장한 상간녀의 꼴이 제법 볼만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불을 끄던 남편이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상간녀의 모습을 보고 절 밀었죠. 이런 순간에도 그년이 먼저라는 거지? 그래,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년이 이 꼴이 됐는데 네가 멀쩡해서 되겠어?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여보, 잠깐만, 그거 놔. 그걸로 사람 때리면 죽어. 사람 죽는다고.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분위기를 잡으려고 준비한 와인병을 집었어요. 사실 맘 같아서는 그 와인병을 남편 머리통과 상간녀 머리통에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와인병을 열어 두 연놈에게 뿌리기 시작했죠. 또 와인병 옆에 있던 디저트를 던지며 두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집안에 있던 누구도 절 말릴 수 없어 점점 난장판이 되고 있을 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서 저를 밀어내기 전 소방서와 경찰서에 전화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분들 덕분에 저 역시도 잃었던 제 이성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후 그 집안에 있었던 저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됐지만 불이 나게 된 진술만 간단히 했을 뿐 다른 처벌이나 진술 없이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된 일에 대해서는 남편이 초를 준비했고 제가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으니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엉망이 된 상간녀와 남편의 모습은 제가 절대로 그냥 경찰서를 나올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이 커져 시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일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았던 남편이 상간녀를 설득했고 집안에서 폭행은 없었던 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는 몰라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놈과 한 집에서 살고 부부라는 인연을 계속해서 맺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그날의 일을 시부모님께 폭로하고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께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남편과 비교하는 것조차 신뢰가 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들 아래에 어떻게 그따위 남편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두 분께서는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미선아, 우리가 무릎을 꿇으마. 우린 정말 저놈이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줄 몰랐다. 너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자식이 저지른 짓 내가 몰랐다고 죄가 없겠니? 전부 우리 잘못이지. 우리가 그놈 대신 이렇게 빌게.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두 분께서 죄송하실 게 뭐가 있으셔요. 두 분은 항상 제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두 분과 더 오래 그리고 즐겁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 우리에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죄인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그간 받은 정성과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할아버님, 할머님께서도 너한테 꼭 보답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네가 이걸 받아야 우리 죗값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네? 이게 뭐길래... 어머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요, 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 꼭 받아줘. 할아버님, 할머님도 너한테 꼭 주라고 말씀하신 거니.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그놈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이 된 네 인생을 보상해주는 값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놈은 법원에서 못 준 죄값 우리가 줄 거다. 회사에 들어간 돈도 다 받아내고 뺄 거라서 자기 사업은 못 할 거야. 애초에 우리 도움 없었으면 사업할 깜냥도 아닌 놈이야. 사업 빼앗기면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거고, 그럼 전처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할 테니 녀석이 너랑 헤어지고도 잘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 녀석과 있었던 일은 잊고 살아. 두 분께서는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제가 받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돈을 제 앞으로 주셨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는 두 분과 시조부모님의 마음 덕분에 남편에게 당했던 그 배신감과 분노를 빨리 잊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치를 떨고 분노해야 하는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시댁 가족분들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제게 된통당한 상간녀는 그 일이 있고 진작에 헤어진 것 같고요. 남편 사업 관련해서는 시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 회사에 도움을 준 돈과 투자한 돈을 전부 거둬 더 이상 남편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남의 밑에서 일은 못한다고 자기 물건 하나씩 팔면서 백수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밖은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폐인이 된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실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편에게 복수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시부모님께 받은 돈까지 합해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얻어 분한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혼하면서 가해 배우자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가해 배우자 가족들의 행동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가족이 저지른 잘못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원망을 지워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나와 관계된 사람의 내 것에 너무 집착하고 편애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판단하고 결정 내려 피해자의 상처를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시부모님이셨던 분들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라며 이제 여기서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